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서민법 김지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요, 첫째 시간 그다음에 이제 4교시까지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민법에 있어서 공부 방법이라든가 기본적인 것을 갖다가 우리가 입문 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복습 많이 하셨어요? 복습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이 교과서를 갖다가 자주 읽고 눈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자주 듣고 이걸 갖다가 하셔야지 공부하는데 커다란 어려움이 없는 것이지, 이걸 갖다가 처음부터 거부하시면은요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5번째 시간이죠. 교재 보시면은요 24쪽에 제3장 권리의 주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권리의 주체는요 매년 시험 문제가요 사람에 있어서 4문제, 법인에 있어서 4문제에서 8문제가 출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권리의 주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권리 의무를 갖다가 누가 가져갈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권리의 주체는요 동시에 의무의 주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무를 갖다가 합치게 되면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권리 주체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권리 주체는요 갑과 을이 돼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갑과 을이 돼서 이렇게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을 갖다가 체결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 그러면 이때 갑과 을은 살아있는 사람, 자연인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자신의 물건을 갖다가 을에게 팔겠습니다, 사시겠습니까? 라고 청약을 하고 이때 상대방을요 내가 살게요 라고 승낙을 하게 되면 살아있는 사람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누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회사 같은 것들 있죠. 회사. 이걸 갖다 우리가 법인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 줄에 보시게 되면 민법상 권리의 주체는 오직 자연인과 법인이다. 그래서 이 자연인과 법인 이걸 갖다가 가로쳐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연인은 살아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인격을 갖다가 부여받은 단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인과 법인만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민법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도 개념을 갖다가 잡아 놓으시는데요. 자, 거기 보시면 1번 권리 능력 이렇게 되어 있죠. 권리 능력은요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고요. 오로지 자연인과 법인이니까 자연인과 법인에 관해서 규정이 있죠. 그래서 민법 제3조를 보시면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 동그라미 넣으시고 생존한 동안 가르쳐 놓으세요. 살아있는 동안이죠. 그래서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권리자 의무자가 된다. 따라서 돌아가시게 되면 권리 무능력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34조 법인의 권리 능력입니다.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쫓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그래서 목적 범위 내 가르쳐 놓으세요. 우리가 단체를 만들었는데 우리 단체 법인은 이러이러한 목적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겠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와 의무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목적을 벗어나면 법인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건 전부 다 강행 규정입니다.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요 별도의 특약을 갖다 붙이게 되면 그때는 무효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의사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의사 능력 이건 뭐예요? 제정신입니다. 그래서 제정신을 갖다가 우리는 법에서 의사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때 이 제정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마다 다 똑같은 건 아니죠.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그래서 우리가 제정신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을 갖다 이렇게 들으실 때도요 내가 제정신을 가지고 몰두를 하게 되면 그 수업의 내용이 잘 들어오지만 수업을 갖다가 듣는다고 눈 뜨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갖다가 제대로 정신을 갖다가 집중하지 않으면 그때는 제정신이 아닌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 정신 능력이라고 하는 것, 제정신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명문의 규정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 능력은 뭐라 불러요? 제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물건을 갖다가 사고 파는 계약을 갖다 체결을 합니다. 이 계약을 갖다 체결하는 것은 당사자가 원해서 하는 거죠. 당사자가 원해서 하는 것을 갖다 우리는 법률행위라고 하는데요. 당사자가 원해서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이 계약을 통해서 어떠한 권리와 의무를 갖다가 주장할 수 있는지 알아야지만 제정신이죠. 물건을 팔았으니까 돈 받을 권리가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또 돈을 갖다가 전부 다 지급했다고 하면 재산적 권리를 갖다가 넘겨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도 역시 알아야 된다는 얘기여서 자기가 저질러 놓은 일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제정신을 뭐라고 부른다? 의사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있어요. 행위 능력은 뭐냐? 혼자서 잘할 수 있는 거,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사람을 행위 능력자 이렇게 부르고요. 혼자서 못하는 사람을 갖다가
제한 능력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행위 무능력자 그랬는데요. 무능력자 그러니까 왠지 무능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감이 안 좋으니까 제한 능력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사람을 행위 능력자, 혼자서 못하는 사람을 제한 능력자.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제한 능력자 혼자서 못하는 사람은 법정대리인 통해서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성년자죠. 그래서 우리는 19세 이상부터 성년자가 되고 성년자는 나이가 19살이니까 무조건 행위 능력자 혼자서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18세까지는 제한 능력자니까 법정 대리인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책임 능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책임 능력은요 똑같은 정신 능력인데 의사 능력은 법률행위에서 쓰는 말이고 책임 능력은 불법 행위에서 쓰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갖다가 칼로 찌르거나 불질러서 생명 신체에 손해를 끼치거나 재산상 손해를 갖다 끼쳤다고 한다면 나쁜 일을 갖다 저지른 거잖아요. 그래서 나쁜 일, 불법 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이러한 나쁜 일을 저질렀을 때에는 내가 어떠한 책임을 갖다가 지는구나라고 알고 있는 사람은 제정신이고 그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그래서 제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책임져라고 물었을 때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한테 책임져 이렇게 떠들어봐요. 책임이 뭔가요? 물었을 때에는 그놈은 책임도 못 지죠. 그래서 제정신을 갖고 있는 불법 행위자를 갖다가 책임 능력자, 제정신이 없는 불법 행위자를 갖다가 책임 무능력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임 능력도 무조건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그때 따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권리 능력은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고요. 의사 능력은 제정신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요. 행위 능력은 혼자서 잘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것이고 책임 능력은 불법 행위를 갖다 저질렀을 때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5쪽에 보시면 이제 권리 능력 나와 있습니다. 권리 능력의 존속 기간이 이렇게 돼 있죠. 자연인 갑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요. 사람은요. 일정한 시점에 잉태가 되죠. 일정한 시점에 잉태가 되고 그 다음에요. 일정한 시점에 출생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일정한 시점에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망.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 자연인은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가 있느냐. 사람은 생존한 동안 이렇게 돼 있어요. 생존한 동안. 이 생존한 동안은 잉태에서부터 사망까지 했다가 말할 것이냐 아니면 출생부터 사망까지 했다 말할 것이냐. 우리 학설은요. 법대 교수님들이라든가 법원의 판사들은요. 출생부터 사망까지를 갖다가 생존한 동안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잉태부터 사망까지 전 기간이 아니고요. 출생이라고 하는 단계를 갖다 거쳐서 사망에 이를 때까지 요 때를 갖다가 생존한 동안으로 보는 것. 따라서 출생하기 전에 어머니와 함께 있는 태아는요. 출생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치기 전이기 때문에 태아는 법에서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태아는 법에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에 사람이 되는 건데 생존한 동안은 언제부터 언제냐? 출생부터 사망까지고 이때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거는 전부 노출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전부 노출시. 민법에서 사람이 되는 것은요. 탯줄을 제거하지 않고 응애하고 울었을 때 그러면 의사가 아닌 사람도요. 응애하고 울었으니까 얘가 사람이구나라고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전부 노출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출생을 인정을 해줍니다. 진통이 있을 때부터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일부 노출이 돼서 일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때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탯줄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응애하고 울게 되면 그때는 전부 노출이 됐을 때 출생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은 언제를 갖다 사망으로 할 것이냐. 사망은요. 오로지 심장이 멎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심장이라고 하는 신체 기관이 정지했을 때 심장이 정지하게 되면 온몸에 혈액을 갖다가 펌프질 못하죠. 그러니까 맥박이 멎었을 때입니다. 맥박 종지죠. 따라서 뇌가 사망이 된 뇌사라고 하는 것은요.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는 거니까 뇌사는 민법에서 말하는 사망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민법은 모든 자연인에 대해서는 차별을 갖다가 두지 않고 출생이라고 하는 사실만 있게 되면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도록 인정을 해줍니다. 획일적 평등주의란 말을 써요. 재산이 많다고 해가지고 권리 능력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남성이라고 해가지고 여성보다 더 많이 갖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능력은 획일적으로 출생이라고 하는 전부 노출이 있을 때 똑같이 주는 것이다. 그러면 권리 능력의 시작점은 언제냐? 시작점을 우리가 시기 그러는데요. 이때의 시작점, 출생의 시기는 전부 노출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출생 신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출생신고는요, 출생신고는 기준지라든가 그다음에 출생지라든가 주소지에서 한 달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출생신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람이죠. 따라서 출생신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출생신고 한 때로부터 권리 능력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 출생신고와 상관이 없이 출생했을 때로부터 권리 능력을 취득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 갑이라고 하는 요 자연인이 출생이 됐는데요. 부모님이 출생신고를 갖다가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출생신고가 없던 때 법적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되면 출생신고가 없으니까 권리자가 못 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출생신고는요, 어디까지나 출생했다는 사실을 갖다가 사후에 보고하는 보고적 신고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출생신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권리 능력은 인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출생신고는 없던 걸 갖다가 만들어내는 신고가 아니고 따라서 창설적 신고가 아니고 보고적 신고에 불과한 것이다. 그 다음에 25쪽 양과로 이번에 보시면 권리 능력의 종기 이렇게 돼 있죠. 종기는 뭐예요? 마지막 점이죠. 그래서 이걸 따라 우리는 시기와 종기 그러는데요. 시작점은 출생이라고 하는 사실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종기라고 하는 것은 심장이 멎었다는 사실만 입증이 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시기와 종기는 오로지 출생과 사망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인의 권리 능력은요, 다른 예외가 존재하지 않고 무조건 출생과 사망에 의해서만 취득하고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 능력을 갖다가 취득하는 것은 출생이라고 하는 사실이 있을 때고, 그 다음에 심장이 멎게 되면 권리 능력을 갖다가 상실하는 거죠. 예외 없습니다.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종기를 갖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6쪽에 보시면요, 자, 맨 위에 사망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 정지죠. 우리가 의료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산부인과라고 하는 병원에 가서 출생의 사실을 갖다가 입증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한번 출생을 하게 되면 100% 돌아가시죠. 100% 돌아가시는데 이때 돌아가실 때는요, 의사가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심장이 멎었다는 사실을 갖다가 입증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망 이것이 언제 일어난지 입증을 했다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판사도요, 신이 아닌 다음에 갑이라고 한 사람이 언제 심장이 멎었는지 알 길이 없죠. 따라서 이때는요, 그 알 수가 없는 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법으로 해결하는 제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갑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고 이 아버지한테는 을이라고 하는 17세 미성년자 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갑에게는요, 모친이 있습니다. 갑의 어머니. 그래서 모친, 어머니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갑의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 정. 그래서 이렇게 아내 정. 그래서 갑과 정이 부부고요. 그 다음에 직계 비속으로서 아들 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을 때 어느 여름에요, 두 분이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갔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비행기가 추락이 됐어요. 추락이 돼가지고 현장에 가서 의료진이 요 시신을 갖다가 수습을 했는데요, 요때 갑도 시신으로 발견이 되고 요때 요 아들도 시신으로 발견되게 되면 누가 먼저 돌아가셨느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입증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시니까 먼저 돌아가셨을 거야, 이런 말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장정지의 선우가 불명확했을 때는 이걸 갖다가 판사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죠. 판사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양심을 걸 수도 없어요. 양심을 갖다가 걸어서 갑이 먼저 돌아가셨다, 을이 먼저 돌아가셨다, 이건 못하잖아요. 따라서 이때는요, 법으로서 해결하는 제도를 갖다가 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동시 사망의 추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동시 사망의 추정. 그 다음에요, 인정 사망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요, 실종 선고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는요, 개념만 보는 거예요. 개념만. 자, 그래서 동시에 사망하게 되면 동시에 심장이 멎은 걸로 추정을 내주죠. 추정은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동시에 심장이 멎은 걸로 인정해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이,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이 있었을 때는, 그래서 위난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위험한 재난이죠.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이 비행기 추락과 같은 동일한 위험한 재난을 통해서 사망이 되어서 시신이 발견되면 이때는 심장정지의 선으로 갖다 입증하지 못하니까 두 분은 동시에 심장이 멎은 걸로 추정을 내주는 거예요. 추정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인정이 되는 거니까 요 두 사람 사이에서는 상속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상속이 개시되지 않습니다. 상속이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에 남겨진 재산이 있다고 한다면 배우자하고 직계비속이 공동상속하도록 되어 있는데 직계비속이 없으니까 직계존속이 공동상속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추정적 효력에 불과한 것이고 따라서 반대되는 반증이 있으면 그 효과는 번복이 돼버립니다. 번복.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하고 나도 지금 치료를 했다가 봤는데 할머니나 어머니 빨리 와서 도와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전화가 왔는데요. 가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버지보다 나중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입증이 됐잖아요. 이때는 요 조문을 갖다가 적용하지 않고 요 분이 남겨놓은 재산은요. 배우자하고 직계비속이 공동상속하는 것에 따라서 시어머니 모친은 상속 재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동시사망의 추정이라고 하는 규정이 있고요. 인정사망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인정사망은요. 위험한 재난이 있었는데 그 위험한 재난을 갖다가 이렇게 당해가지고 가서 사고를 갖다가 수습해 보니까 그분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고 유류품은 전부 다 발견이 됐어요. 예전에 비극적인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삼풍백화점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렸을 때 그 삼풍백화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백화점 직원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무너진 그 돌더미에서 유리품, 옷가지라든가 시계라든가 신발이라든가 이거 전부 다 발견이 됐잖아요. 발견이 됐는데 시신은 그 무너져 내린 콘크리트 무게를 갖다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훼손이 돼버립니다. 1세제곱평방미터의 콘크리트는요 2.4톤입니다. 그래서 이 2.4톤의 무게를 갖다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 무게에 깔리게 되면 시신이 훼손이 된다는 얘기가 녹아내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는요 그 위험한 사고를 갖다가 조사 담당한 공무원이 가족관계 등록부에다가 그분을 갖다가 돌아가셨습니다라고 사망이란 두 글자를 쓰게 됩니다. 그 두 글자를 쓰는 걸 갖다가 우리는 인정사망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인정사망.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거죠. 그 다음에 실종선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실종선고는 뭐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사불명의 상태가 되어서 도대체 살아있는지 돌아가셨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 생사불명의 법이 정한 법정 기간을 경고하게 되면 청구권자가 도저히 이제는 우리가 기다려줄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신 걸로 해주세요. 청구를 해오게 되면 그 청구에 의해서 요건을 갖췄을 때 가정법원이 그분 돌아가신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법원이 선고하는 걸 갖다가 실종선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종선고가 있게 되면요 법원이 그 효력을 갖다가 돌아가신 걸로 사망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그분이 살아 돌아오셨다고 하더라도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선고하는 게 실종선고, 담당 공무원이 스스로 조사해가지고 쓰는 걸 인정사망. 그 다음에요 위험한 재난을 통해 가지고 시신이 발견됐을 때 그 두 사람 이상 사이에서는 동일한 유난으로서 심장이 멎었으니까 동일한 시간대 심장이 멎었다는 추정을 갖다가 주는 동사망의 추정. 이렇게 세 가지 제도가 있어요.